이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런 노래가.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뉴욕 링컨센터 대강당 무대 위에서 금발의 서양 성악가가 한국어로 사회 찬미를 부르는 순간 음악계 최고 권위자라 자부했던 제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타임스 음악 비평부 수석 평론가 에밀리 허친슨입니다. 제가 20년간 쌓아올린 클래식 음악의 견고한 성벽이 100년 된 한국 가곡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한국 음악의 놀라운 세계를 진솔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큰 위안과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을 하는 데 있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봄, 뉴욕 링컨센터는 새로운 시즌을 맞아 북적였습니다. 저는 매년 그랬듯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뉴욕 필하모닉 링컨센터 공연들의 프로그램을 검토하며 비평할 공연들을 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눈에 띈 공연이 있었죠. 소피아 윈터스사의 찬미, 100년의 여정 영국 출신 소프라노의 특별 공연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의 이국적 음악 쇼케이스겠지라는 편견이 있었으니까요. 그동안 제가 봐온 수많은 이런 특별 공연들은 단지 마케팅이나 다양성을 위한 제스처에 불과했거든요. 게다가 한국 가곡이라니 솔직히 한국 음악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K-팝뿐이었습니다. 사의 찬미라는 노래는 들어본 적도 없었고요. 하지만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보니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이 공연이 1926년 일제강점기 시대에 탄생한 한국 가곡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라는 점이었습니다. 독특한 구성에 약간의 호기심이 생겼고 마감 원고가 없던 그 주에 리뷰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 취재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제 머릿속에는 서양 소프라노의 이색적인 동양음악 도전이라는 제목이 이미 떠올랐을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순간입니다. 링컨 센터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공연에 대한 기본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사의 찬미는 1926년 윤심떡이라는 한국 최초의 여성 소프라노가 부른 노래라고 했어요.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 최초로 일본 도쿄음악학교를 졸업한 그녀가 남긴 유일한 녹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였죠. 솔직히 말해 그냥 한 토막의 흥미로운 역사적 일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동양의 슬픈 이야기 하나 더 추가요. 그 정도였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며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특히 아시아계 관객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고 한국어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입구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1920년대 모던걸 스타일의 여성이 담겨 있었어요. 윤심떡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지금 봐도 강렬했어요. 사진 옆에는 100년 전 그녀의 생애와 사의 찬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한일 관계의 복잡한 역사, 금지된 사랑, 식민지 시대의 아픔 등 빠르게 읽어내려갔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진 않았어요. 단지 오늘 공연의 배경 지식을 쌓는 정도로만 여겼으니까요. 30분간의 프로그램 노트 리딩과 와인 한 잔을 마친 후 저는 객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자주 앉는 자리인 중앙석 10번째 줄에 앉아 공연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평소 링컨 센터의 클래식 공연과는 다른 관객층이었어요. 전형적인 뉴욕의 노년 백인 관객들 외에도 젊은 세대, 다양한 인종의 관객들,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눈에 띄게 격식을 차린 노년의 한국계 미국인들도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오늘 공연에 대한 기대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들 중 다수는 사의 찬미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객석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조명이 밝아졌습니다. 객석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두의 시선이 무대로 향했습니다. 붉은 커튼이 천천히 올라가고 무대 위에 한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소피아 윈터스, 영국 출신의 금발 소프라노였죠.
하지만 그녀의 의상은 전형적인 클래식 공연복이 아니었어요. 은은한 연보랏빛 치마에 곁들인 남색 상에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복 드레스였습니다. 객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고 저도 예상치 못한 모습에 눈길이 갔어요. 눈앞의 풍경은 마치 동서양의 경계를 넘나드는 한 장의 그림 같았습니다. 피아노 반주자가 잠시 악보를 정돈하는 사이 소피아는 관객들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한국어 발음은 유창했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떤 연예인의 외국어 흉내가 아닌 실제로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순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영국인 소프라노가 왜 한국어에 능통한 걸까? 왜 한국 가곡에 이렇게 진심인 걸까? 이러한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곧 피아노의 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프로그램 노트를 확인했어요. 첫 곡은 역시 사의 찬미였습니다. 피아노의 선율은 제가 상상했던 동양적 음악과는 달랐어요. 서양 클래식의 전통 안에서도 충분히 아름답고 세련된 멜로디였습니다. 그리고 소피아의 입이 열렸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객석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소프라노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서양 벨칸토 창법에 한국 전통 발성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독특한 음색이었습니다. 특히 한마는 세상 천만 고비를 넘고 넘어라는 구절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한의 정서는 전통. 오페라에서는 느낄 수 없는 깊은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음악평론가로서 수천 개의 공연을 보았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노래는 단지 3분 정도였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무대는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한국계 관객들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었어요. 100년의 시간과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예술적 경험이었습니다. 박수가 잦아들자 소피아는 마이크 앞으로 나와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가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의 찬미를 부를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가곡이 아닌 한민족의 역사와 정서가 담긴 문화유산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이 노래를 알게 되었는지 짧게 소개했어요. 런던의 한 동네에 살던 박미선이라는 한국인 할머니가 그녀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전통 음악을 연구하게 되었다고요. 저는 그 순간 궁금증이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영국인 소프라노가 한국인 할머니와 그런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된 걸까요? 어떻게 서양 클래식 훈련을 받은 성악가가 한국 전통 발성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낼 수 있었을까요? 소개를 마친 소피아는 본격적인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사의 찬미에 이어 윤심떡의 다른 작품들, 그리고 현대 한국 작곡가들의 가곡들을 선보였어요. 모든 곡은 한국어로 불렸고 각 노래마다 그녀는 짧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각 시대별 한국 음악의 특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가곡, 한국 전쟁 이후의 가곡, 그리고 현대 작품까지 각각의 시대적 감성과 기법을 정확하게 표현해냈습니다. 중간중간 그녀는 해금, 가야금 등 한국 전통악기 연주자들과 협연하기도 했어요. 웨스턴 클래식 음악과 한국 전통 음악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평론가로서의 냉정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저 한 명의 관객으로서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시간의 공연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마지막 곡으로 다시 사의 찬미가 연주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새로움과 놀라움이 컸다면 이번에는 그 노래에 담긴 역사와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한 상태에서 들으니 더욱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20년 넘게 음악 비평가로 활동하며 수천 개의 공연을 봐왔지만 오늘만큼 제 내면을 흔든 공연은 없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저는 인터뷰를 위해 백스테이지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공연 후 빠르게 인상과 감상을 메모하고 서둘러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갔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소피아를 직접 만나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있었습니다. 백스테이지 복도는 이미 많은 관객들과 취재진으로 붐비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미디어 관계자들이 많았고 소피아의 대기실 앞에는 길게 줄이 서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라는 신분이 도움이 되어 다행히 일찍 그녀를 만날 수 있었어요. 소피아의 분장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한복 드레스를 벗고 편안한 차림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연의 여운은 여전히 그녀의 얼굴에 남아 있었어요. 윈터스 씨, 오늘 공연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 질문에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우연히 시작되었어요. 제가 6살 때 런던 노팅힐 지역에 박미선 할머니가 이사 오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옆집 할머니였죠. 소피아는 어린 시절 박미선 할머니와의 만남, 한국 문화와의 첫 접촉, 그리고 사의 찬미를 처음 들었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한국 음악과 문화를 단순한 이국적 호기심이 아닌 진정한 열정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었어요. 할머니는 제게 단순히 노래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한이라는 독특한 감정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죠. 제가 서양 음악 교육을 받으면서도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음악에는 테크닉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소피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에게 사의 찬미는 단순한 레퍼토리가 아닌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겪었던 어려움, 한국 전통 발성법을 익히기 위해 수년간 노력한 과정, 그리고 동서양 음악을 융합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도전들까지 그녀의 여정은 단순한 음악적 호기심을 넘어선 진정한 문화적 탐구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소피아가 한국 음악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양 클래식 음악과 한국 음악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서양 음악이 음표와 다이내믹으로 감정을 구조화한다면 한국 음악은 식임새라고 하는 음과 음 사이의 미세한 움직임과 떨림으로 감정을 표현하죠. 그녀의 설명은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자신이 공부한 판소리의 발성법, 한국 전통 성악의 호흡 기법, 그리고 이를 서양 벨칸토 창법과 어떻게 융합했는지까지 상세히 들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발성법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점점 깨달았죠. 이것은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소피아는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한국 음악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점이었어요. 사의 찬미를 제대로 부르기 위해 공부하면서 음악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양 음악 교육은 완벽함과 정확성을 추구하지만 한국 음악은 감정의 진정성과 전달을 더 중요시해요. 그 균형을 찾는 과정이 저를 더 나은 음악가로 만들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시아 음악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요. 서양 음악만이 진지한 음악이고 나머지는 단지 이국적인 사운드라고 여겼던 저의 관점이 얼마나 좁았는지를요. 인터뷰를 마치면서 소피아는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악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박미선 할머니가 제게 주신 원본사의 찬미 악보예요. 100년 가까이 된 것인데 할머니께서 소중히 간직하시다가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이 악보에는 윤심떡 선생님의 친필 메모도 있어요. 저는 경외심을 느끼며 그 악보를 바라보았습니다. 낡고 바랜 종이 위에 적힌 음표들과 한글 가사, 그리고 구석에 작게 쓰인 메모.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닌 100년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었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음악 비평가로서 사의 찬미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소피아의 질문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를 술술 내놓았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감정이 앞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저 이국적인 호기심으로 왔어요. 하지만 당신의 공연을 듣고 나서 음악이 문화와 역사,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솔직한 고백에 소피아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많은 서양 청중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요. 하지만 음악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마음으로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요. 인터뷰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써온 수많은 음악 비평들이 갑자기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양 클래식 음악의 관점에서만 모든 음악을 판단해왔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을 놓쳐버렸을까?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쳐 리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톤으로 글이 써졌어요. 소피아 윈터스의 사회 찬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문화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예술적 성취다. 시작부터 저는 이 공연이 제게 준 충격과 깨달음을 솔직하게 담아냈습니다. 평소 저의 비평 스타일은 냉정하고 분석적이었지만 이번에는 더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접근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밤을 새워 사회 찬미에 대해 더 조사했습니다. 윤심덕의 생애, 일제강점기 시대의 한국 음악, 그리고 100년간 이어져 온 이 노래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까지.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대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전쟁과 고난을 겪고도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로 대표되는 현대 한류의 뿌리가 사실은 사회 찬미와 같은 전통 문화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제 리뷰는 뉴욕타임스 아트 섹션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경계를 넘어선 목소리 소피아 윈터스의 사회 찬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어요. 제 메일함에는 감사의 메시지가 쏟아졌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리뷰가 빠르게 공유되었습니다. 드디어 뉴욕타임스가 한국 음악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했다. 서양 중심주의를 벗어난 균형 잡힌 시각에 감사합니다와 같은 댓글들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일부 전통적인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허친슨이 너무 감정적이 되었다. 이건 음악 비평이 아니라 문화 칼럼이다라는 비판도 있었죠.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비판이야말로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편협한 시각의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출근길에 우연히 라디오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NPR의 올 싱스 컨시더드 프로그램이었어요. 평소 즐겨 듣던 프로그램에서 이제는 제가 게스트로 초대된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20년 넘게 음악 비평가로 활동하면서 저는 서양 클래식 음악의 전통과 가치만을 기준으로 모든 음악을 판단해왔습니다. 하지만 소피아 윈터스의 사회 찬미를 듣고 나서 제가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이 인터뷰는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음악계뿐만 아니라 문화 비평 전반에 걸쳐 많은 이들이 자신의 비평적 관점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특히 젊은 비평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비평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소피아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녀는 제 리뷰에 감사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회 찬미 100주년 기념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에밀리께서 이 여정에 함께 하셔서 서양 음악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 프로젝트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순간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음악 비평가에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당장 편집장에게 6개월간의 현장 취재를 제안했고 다행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2024년 여름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소피아와 한국 제작팀이 저를 맞이했고 곧바로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었죠.
다큐멘터리의 콘셉트는 사회 찬미의 탄생부터 100년 후 현재까지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첫 촬영지는 서울의 국립국악원이었어요. 이곳에서 소피아는 한국 전통음악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 찬미, 현대적 재해석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채 이들의 리허설을 지켜보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해금, 가야금, 대금 같은 전통악기들과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가 어우러지는 모습은 마치 동서양 음악의 완벽한 대화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음악가들의 열정과 상호 존중이었어요. 서양 클래식 연주자들은 한국 전통음악의 식임새와 리듬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한국 전통음악가들은 서양 음악의 화성과 구조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주도권을 갖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배우는 거죠. 소피아의 말처럼 그곳에서는 진정한 문화적 교류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주간의 서울 촬영을 마치고 우리는 사회 찬미의 탄생지를 찾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윤심떡이 태어나고 자란 대구, 그녀가 공부했던 일본 도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찬미를 녹음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알려진 바다까지. 이 여정은 단순한 다큐멘터리 촬영을 넘어 저에게 깊은 역사적, 문화적 이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대 한국인들의 삶과 예술,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피웠던 문화적 성취들을 배우는 과정은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행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윤심떡의 외가가 있었던 이 마을에는 아직도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노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마을 입구에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앉아 90대의 할머니는 어린 시절 들었던 윤심떡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윤심떡이 노래할 때는 새들도 노래를 멈추고 들었다고. 세대를 넘어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 속에서 윤심떡은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소피아에게 깊은 감사를 표현하셨어요. 외국 사람이 우리 노래를 이렇게 사랑해주니 정말 고맙네요.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을 오히려 당신이 기억해주는 것 같아. 그 순간 소피아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음악적 시도를 넘어 문화적 치유와 연결의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깊은 인상을 받은 곳은 서울의 음악대학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을 방문하며 젊은 음악가들과의 만남을 가졌어요. 놀라웠던 것은 이들의 음악적 역량과 국제적 시야였습니다. 완벽한 서양 클래식 테크닉을 갖추면서도 동시에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저희 세대는 더 이상 서양 음악만이 진지한 음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 전통음악의 가치를 알고 이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음대 학생의 이 말은 현대 한국음악계의 자신감과 비전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음악 교육의 수준이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교수진,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놀라운 열정과 헌신은 미국의 어떤 음악학교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서양 음악을 모두 깊이 있게 공부하는 이들의 다양한 음악적 지식은 종종 서양 음악에만 집중하는 미국 음악학교 학생들보다 더 폭넓어 보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한국에서의 콘서트 투어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를 돌며 소피아는 사회 찬미를 중심으로 한 공연을 선보였어요. 각 도시마다 지역 음악가들과 협연하며 매번 다른 색채의 공연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울에서는 국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대규모 공연이, 부산에서는 젊은 재즈 뮤지션들과의 실험적인 공연이, 대구에서는 윤심떡을 기리는 역사적인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공연장은 매진되었고 관객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관객층의 다양성이었습니다. 노인부터 청소년까지, 클래식 음악 애호가부터 K-팝 팬까지 사회 찬미는 세대와 취향을 초월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 고등학생은 공연 후 소피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윤심떡 선생님의 노래가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저도 이제 우리 전통음악을 더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이런 반응을 볼 때마다
저는 음악이 가진 문화적 힘을 실감했습니다. 콘서트 투어 중에 제가 맡은 역할은 서양 음악 전문가로서의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공연 전 짧은 강연을 통해 서양 클래식 음악의 맥락에서 사회 찬미의 의의를 설명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한국 관객들과 교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어로 인사말을 준비했을 때 관객들의 따뜻한 반응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타임스 음악평론가 에밀리 허친슨입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진정성이 전해졌는지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공연 후에는 현지 음악가들과의 워크숍도 진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배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작곡가들이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융합하는지, 연주자들이 어떻게 다양한 음악적 언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지를 배우는 것은 저에게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의 마지막 장면은 서울예술이전당 콘서트홀에서의 대규모 기념 공연이었습니다. 이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닌 한국 음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는 종합예술 행사였어요. 사회 찬미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음악부터 현대 작곡가들의 새로운 작품까지 다양한 음악이 한 무대에서 펼쳐졌습니다. 소피아는 물론 세계적인 한국계 음악가들과 국내 최고의 연주자들이 함께했죠. 공연장은 2,000명이 넘는 관객으로 가득 찼고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았어요. 프로그램의 클라이맥스는 역시 사회 찬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피아 혼자가 아닌 100명의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했습니다. 어린 소년 소녀 합창단부터 원로 성악가까지 클래식 가수부터 K-팝 아이돌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회 찬미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음악은 더 이상 장르나 세대, 국적의 경계를 갖지 않았어요. 단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순수한 언어로 존재했죠. 공연이 끝나고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소피아는 무대 중앙에 서서 모든 참여자들과 함께 인사했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아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 찬미는 100년 전 한 여성의 노래였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국경과 시대를 넘어 우리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죠. 그녀의 말에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음악의 진정한 힘은 테크닉이나 이론적 복잡함이 아닌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 음악이 가진 그 힘은 세계 어느 음악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큐멘터리 사회 찬미 100년의 여정은 2025년 초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이 작품은 주요 국제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배포되었습니다. 반응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음악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관객들도 이 다큐멘터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국 내 많은 시청자들이 처음으로 한국 음악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음악 영화가 아니라 문화적 다리를 놓는 작업이다. 뉴요커의 평가처럼 이 작품은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교류와 이해를 촉진했습니다. 다큐멘터리 공개 이후 미국 내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어요. 줄리아드, 이스트만, 커티스 같은 미국의 명문 음악 학교에서 한국 음악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시작했고 주요 오케스트라들도 한국 작곡가들의 작품을 레퍼토리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필하모닉은 아예 한국 음악의 밤이라는 특별 시리즈를 기획했을 정도였죠. 저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국제음악 담당 수석 비평가로 승진했고 음악의 글로벌 맥락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칼럼을 시작했어요. 대학에서는 세계 음악의 이해와 비평이라는 강의를 맡게 되었고 첫 번째 책 경계를 넘어서 21세기 글로벌 음악 지도를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죠. 더 이상 서양 중심적 관점에서 음악을 평가하지 않게 되었고 다양한 문화적 맥락과 가치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음악이 단순한 소리의 조합이 아닌
인간의 역사와 감정, 정체성을 담은 살아있는 문화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소피아와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큐멘터리의 성공 이후에도 사회 찬미 프로젝트를 계속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전 세계 투어를 진행하며 한국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문화대사 역할을 했죠. 그녀의 활동은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세계 어린이를 위한 한국 음악 워크숍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양한 국가의 아이들에게 한국 음악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소피아의 제안으로 저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여름 2주간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음악 캠프의 특별 강사로 초빙된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한국 음악을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소피아는 당신의 시각이 필요해요. 외부자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한국 음악의 어떤 점이 특별한지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요.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2025년 여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으로 가득 찬 교실 앞에 서게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10대 음악도들이 저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민족의 역사, 문화, 정서가 담긴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제 강의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사회 찬미를 소개하고 그 노래가 담고 있는 역사적 맥락과 정서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어떻게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강의 후 한 미국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한국 음악이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나라 음악과 다른 점이 뭔가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한국 음악의 독특함은 역설적이게도 그 보편성에 있어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깊은 감정과 역사적 경험을 음악에 담아왔지만 그것은 동시에 모든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사회 찬미가 100년이 지난 지금도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죠. 캠프 기간 동안 제가 가장 놀란 것은 한국 음악 교육의 체계성과 깊이였습니다. 국립국악원의 교수들은 단순히 연주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각 악기와 음악 형식이 가진 역사적, 문화적 맥락까지 함께 전달했어요. 학생들은 판소리를 배우면서 동시에 판소리 속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와 역사를 이해했고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그 악기가 수천 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도 배웠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접근법은 미국의 음악교육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기술적으로 뛰어난 연주자가 되기보다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는 진정한 음악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립국악원 김 교수의 이 말은 한국 음악 교육의 철학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캠프의 하이라이트는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사회 찬미 변주곡 공연이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회 찬미를 재해석했습니다. 미국 학생은 재즈 스타일로, 중국 학생은 전통, 중국 악기를 사용해, 프랑스 학생은 인상주의적 화성을 더해 각각 독특한 버전을 선보였지요. 그 다양성 속에서도 사회 찬미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음악의 위대함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유연성에 있다는 것을요. 한국은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서양 음악을 수용하여 사회 찬미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가곡을 탄생시켰고 현대에는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창작 국악으로 세계인의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과 창의성이 바로 K-팝이 세계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했지요. 캠프의 마지막 날, 소피아와 함께 국악원 뒷뜰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처음 사회 찬미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소피아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이국적인 소리로만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노래 속에 담긴 역사와 감정, 그리고 인간적 보편성을 느낍니다. 그게 진정한 예술의 힘이 아닐까요?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사회 찬미와의 여정을 정리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무너진 경계 한국 음악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이었어요.
이 책은 단순한 음악 비평서가 아닌 한 서양인이 동양 음악을 통해 겪은 문화적 깨달음과 변화의 기록이었습니다. 원고를 쓰면서 저는 처음 그 공연장에 들어섰을 때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편견과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요. 사회 찬미는 단지 한 곡의 노래가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책은 2025년 가을에 출간되었고 놀랍게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제 경험에 공감하며 자신들도 다른 문화의 음악을 더 열린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어요. 특히 음악 교육자들 사이에서 이 책은 다문화 음악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텍스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은 미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주요 도시에서 한국 음악 페스티벌이 열렸고 대학들은 한국 음악 프로그램을 확장했습니다. 줄리아드 음악원은 아예 동아시아 음악 연구소를 설립하고 저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했죠. 제가 시작한 세계 음악의 이해와 비평 강의는 미국 전역의 음악학교에서 표준 커리큘럼으로 채택되기 시작했고 온라인 버전은 전 세계 수만 명의 학생들이 수강했습니다. 2026년 봄, 저는 한국 정부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수여받게 된 것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소피아와 박미선 할머니의 가족들도 함께했습니다. 시상식 단상에 서서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영광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소피아 윈터스, 그리고 그녀에게 사회 찬미를 전해준 박미선 할머니, 그리고 100년 전 이 위대한 노래를 세상에 남긴 윤심떡 선생님까지 세대와 국경을 넘어 이어진 여성들의 문화적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시상식 후 저는 한국에 한 달 더 머물며 전국 각지를 여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나 취재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도시 풍경부터 경주의 고대, 유적, 전주의 한옥마을,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까지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여행 중에도 놀라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전통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하는지, 급속한 발전 속에서도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는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음악이 한국인들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흘러나오는 판소리, 카페에서 들리는 현대적인 국악 퓨전, 지하철역에서 즉흥 연주를 하는 젊은 음악가들. 음악은 그들의 삶과 분리할 수 없는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음악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사회 찬미와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저는 한국을 방문하여 음악 캠프에 참여하고 소피아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최신 프로젝트는 세계의 사인, 찬미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나라의 음악가들이 자국의 음악 언어로 사회 찬미를 재해석하는 시도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 음악이 가진 보편적 언어의 힘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사회 찬미가 연주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겠지요. 한 세기 전 윤심떡이 남긴 노래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속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음악의 힘, 그리고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증명되고 있는 것이지요.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한국 음악과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조금이나마 전달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사회 찬미를 들어보시고 그 안에 담긴 100년의 역사와 감동을 느껴보시길 권합니다. 한국의 위대한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살기 좋고 문화적 자부심으로 가득한 대한민국과 그 나라의 국민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에밀리 허친슨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